네, 그럼 이번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나스닥은 뭐 최근 계속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네네. 있는데 네. 근데 계속해서 불길한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까지 뭐 임상, 일상 이상 잘 진행되고 있다 해가지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 취소가 되는 삼상에서 뭐 네.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야 우리가 코로나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는데 네.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상황이 네. 이런 염려가 생기거든요. 이제 신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뚝딱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어떤 신약도 어려운 상황인데 워낙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긴급 승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좀 빠르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약이든 그 여러 가지 실패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그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바라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임상 3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3상 중단이 됐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받은 그 리제네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다 이야기되면서 이제 기존에 말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FDA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기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임상 실험이 사실은 조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중단됐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일라 같은 경우도 임상 실험이 조금 삼상이 중단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다시 조금 높아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없고 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라는 것이 지금 이제 약간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반영이 되면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조금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백신 기대감이 조금 이제 누그러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차익 실현이라든지 좀 경계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보여주는 그 굿 저지먼트라는 쪽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그 미국인 2,500만 명에게 FDA가 승인한 백신이 접종되는 시점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선 전 또는 대통령 취임 전으로 확률을 가진 것들이 1%와 7%로 각각 나타났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통령 취임 전에는 거의 백신이 힘들다라고 미국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대통령 취임 직후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21일부터 5월 31일 정도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느냐 컨센을 갖고 있냐 봤을 때는 약 59%로 상당히 좀 기대치가 아직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존슨앤존슨과 일라일리의 임상 3상 실험 중단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 기대치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당선 이후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존슨앤존슨사가 이제 임상 재개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지금 이제 저희 시간외로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가 장중에 이제 시간의 선물이 사실은 올라왔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존슨앤존슨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임상 재개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좀 중단됐다가 아주 심각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면 다시 재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거나 임상이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이례적인 이상한 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약 개발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게 또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은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다 바라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 그만큼 호재가 없기 때문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 불안이 점점 심해지면서 주가가 지금 모두가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락할 만한 이유가 어디에선가 트리거가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불안감인 거죠.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고점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지금도 사실은 경기가 좀 더 이렇게 유동성에 힘에 의해서 갈 거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흐름이 아니면 좀 지금 조심을 해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그 연말로 가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두 가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게 글로벌 증시의 변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이 불확실성을 조금 더 낮추는 요인은 분명히 맞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뭐랄까,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누가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의 어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좀 더 낮추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그렇죠. 그날도 사실 힐러리 후보가 될 거라고 다 봤었죠. 그렇죠. 그때 또 몰랐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나 데이터를 보면은 그때보다는 그런 어떤 뒤집힐 불확실성이 조금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이야기 이슈는 조금 이제 좀 낮아지는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변수로서는 악재로서는. 근데 두 번째로 결국은 이제 경기의 문제인데 어쨌든 시장이 좋아지려면 경기가 결국 좋아져야 되는데 글로벌에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전면 봉쇄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이미 돌이키기가 어렵고 이미 우리도 이제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근데 지금 시점이 네.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그 우리 지난번에 셧다운 할 때보다 네네. 사실 지금 더 높은 수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어닝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 확진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 시장이나 이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거나 뭐 상당히 경계가 되긴 하지만 경제 지표나 데이터 지표를 보면 나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보면은 국내 지표를 보십시오. 지금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렇게 현대차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다 대형사들이 굉장히 잘 방어를 했고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T 기술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면서 기술주들이 성장주에 대한 기술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다만 이제 성장주가 좀 쉰다는 것은 이제 기존에 이야기됐던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조금 일단락되면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고민하기 시작한 정도이고 또 백신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내년에 이제 성장 기대감이 사실은 좀 꺾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패드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 패드가 무한정으로 돈 찍어주는 것만 가지고는 경기가 회복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부양책을 빨리 내놓아야지 공조가 돼야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거라고 계속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패드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년 내에 계속 돈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인플레 관련된 부분은 우리는 걱정 안 한다. 제일 걱정은 오히려 디플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돈을 찍어내면서 금리 부분 올라갈 일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그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면에서는 아마 1, 2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하나의 변수는 시장이 어쨌든 경제지표가 다시 꺾이기 시작하면 이걸 돌리기에는 더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드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변하면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공조를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신나게 막 이렇게 달려갔던 유동성 공급이 조금 이제 쉬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악재에 예민하게 되고 이제 호재는 오히려 이제 팔자라고 나오는 차익 실현 기회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윗단이 좀 이제 닫혀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중장기였던 그림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마 유동성 장세는 1, 2년 정도는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코스피 기준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EPS 컨센서스가 있는 그 기준을 봤을 때는 코스피가 올해 대비 35% EPS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어닝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시장의 지수가 2,400포인트가 아니라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림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차피 11월 달에 이제 없어지니까 이 부분은 빨리 이제 없어질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의 조정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백신이나 치료제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가느냐, 경기가 재개되느냐. 그리고 백신 치료가 나오는 순간 이제 주도 업종이 바뀌게 되겠죠. 기존에는 이제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만 아마 전통 산업이 이제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서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눌려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ETF라든지 글로벌 펀드를 본다면 그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그 전통 산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펀드가 굉장히 좋았고 거기서 굉장히 좋았던 게 어디냐면 결국은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런 쪽이었고 그다음에 테슬라를 편입한 쪽 이쪽에 이제 ETF가 가장 좋았거든요.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펀드가 상당히 ETF가 올랐네요. 예, 수익이 났다는 거고요. 근데 하위 쪽으로 보면 거의 못 오르거나
아주 마이너스 났거나 이쪽은 뭐냐면 유가 부분 있는 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적. 그 외에 이제 전통 주식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가치주가 거의 모르고 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곧 나올 테니 뭘 사라고 하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과 그 다음에 뭐 여행 항공이라든지 이쪽을 사라고 지금 공고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치료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결국 핵심 코어인데 그 코어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핵심은 뭐냐면 주도 업종이 바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언택주들이 이제 주도를 해왔는데,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의견들은 좀 이렇게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 이 사회는 계속 언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도가 다시 언택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일견 공감을 합니다. 뭐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이게 바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 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말하기 위해서 배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배달과 관련된 부분을 안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언택 시장이 굉장히 지금 포화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그 동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9월에 10월에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철도 그 운임 지수 이런 게 있어요. 화물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급등을 하면서 주가들이 뭐가 올랐냐면 그쪽에서도 결국 이제 화학, 자동차 뭐 이쪽 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산업군 중에 철강 산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철도 화물을 통해서 운송 산업을 통해서 이 지수들이 급등하면서 올라갔던 게 전통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장세를 잘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무거웠던 철강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화학주는 아주 괜찮죠? 정말 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게 정유는 좀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화학은 2011년 정도까지 차화정 시대에 아주 빅사이클을 왔던 것보다 지금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프레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게 라텍스 관련된 이쪽이 거의 없어서 못 팔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호석유는 지금 시장에서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목표 주가예요. 근데 이게 일간 뭐 애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금호석유 관련된 제품들이 2년 동안은 못 받아볼 정도로 오더가 밀려있다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나 그 다음에 대한유화 이런 부분들도 순수 NCC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너무 호황이다. 빅사이클이다. 물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LG화학은 뭐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사실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분사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그 NCC 사업이라든지 화학 쪽의 빅사이클이 지금 차화정 시절보다 훨씬 좋고 근데 지금 캐파는 그때보다 2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쪽이 호황이 들으면 그리고 언택이 아니라 컨택 관련된 그 사이트,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도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컨택 산업이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화학주가 더 좋아진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업종이 최근에 강세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이번에 뭐 3분기 실적이 뭐 현대차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전통 산업이 올라오고 있고 또 아주 이제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금융주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통신주이거든요. 오른 게 하나도 그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죠. 통신주는. 무겁긴 하지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봤을 때 그렇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뭐 이익 구조라는 이런 부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내면서도 주가 부분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1년 내내 이렇게 눌려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SK텔레콤은 오늘 또 뭐 물적 분할 때문에 뭐 LG화학을 오버랩 시키면서 주가가 한 5%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화웨이 이슈 때문에 약간 뭐 계속 눌려져 그렇죠.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 2,400~500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내년에 1조가 넘을 것 같아요. 분기 단위로 2,400억 정도의 이익을 냈을 때라고 하면 과거 히스토리를 본다면 그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16,000원, 17,000원 이렇게 형성이 됐던 주가입니다. 근데 지금 2,400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1,000원대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트리거는 분명히 10월, 11월 달로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폰이 출시되고 5G 폰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지금 이제 삼성이 폰을 새로 내면서 5G 순증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0만 명, 80만 명 넘어가고 있는데 아이폰이 지금 10월 달에 나오면서 11월 달 되면 아마 월간 순증 가입자 수 100만 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통신사들 서비스 관련된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내년에는 온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신사에 대한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가 2분기에도 보여줬고 3분기에도 나오는데 내년 실적 그림이 더 좋아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너무나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밸류가 너무 싸고요. 그러면 결국은 펀드나 흐름이라는 것이 많이 오른 종목들 보다가 결국은 싼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 밸류로 가죠.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오늘 모 증권사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되는 코멘트인데요. 그 증권사 하우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 그 코스피의 EPS가 35%나 올라가는데 실적 좋은 회사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럼 너도 나도 실적이 좋은데 거기에서 변별력이 과연 있을까? 어떤 종목 좋고 어떤 종목 좋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주가들이 반응을 할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 민감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과연 거기에서 뭘 봐야 되냐 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싸냐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종목 중에 35%나 EPS가 올라가는데 코스피 종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좋아지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 근데 그 중에서 밸류가 싼 게 뭐냐가 결국은 거기에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는 종목들 중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업종과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그런 퀀트 자료를 오늘 낸 걸 제가 봤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그림이 여전히 뭐 꺾인다고 저는 본인은 안 씁니다만은 지금 이후에 이제 어떤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주도 업종이 바뀌면서 시장에 대한 스타일이 변하고 이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수익을 쫓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좀 더 가야 되냐 본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걸 당연히 봐야 되겠죠. 어닝이 분명히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싸게 거래되고 바닥이느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유통주도 움직이잖아요. 그 무거웠던 이마트도 지금 최근에 50%가 넘게 올랐고 추가적으로 지금 업사이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마트가 결국 온라인 시장에서 어쨌든 음식료 쪽에서 어떤 쓱닷컴을 통해서 어떤 음식료 쪽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월마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밸류가 20배가 넘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PR. 그렇죠. 밸류에이션 20배가 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일단 급등을 했어요. 그 구조가 이마트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9월 실적 나오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번에 확인이 오늘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PP센터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롯데마트는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확장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온라인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매출 구조를 지금 거기에서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쪽에서 이제 창고가 없기 때문에 물류를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 물류를 이용하면서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기존 매장에서 PP센터에서 나가게 되면 반은 기존 할인점에서 매출이 잡히고 반은 온라인으로 잡혀요. 그러면 기존 어떤 할인점이 굉장히 다운사이즈 되다가 이게 매출단이 온라인 쪽에서 올라오면서 반을 잡아가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럼 기존 성장점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권 성장이나 어쨌든 BP 정도만 하게 되더라도 성장이 유지가 되고 트레이더스라든지 그다음에 쓱닷컴이라든지 그다음에 PB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노브랜드 이쪽이 고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MS가 또 잠식되는 게 롯데마트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대형 할인마트가 점포를 폐쇄하면서 MS가 지금 이마트가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뭐 어떤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지면 이마트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마트가 뭘 갖고 있습니까? 스타벅스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아주 전통적인 유통에 대한 밸류를 보다는 스타벅스에 대한 밸류 프리미엄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마트가 가지고 있던 전체 이익단에서 스타벅스가 벌어주는 이익단 상당히 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요소를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트가 정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한다면 스타벅스 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한 프리미엄도 또 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수소차 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프리미엄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아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가는데, 근데 롯데마트가 참 3분기에 굉장히 좀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굉장히. 그러니까 또 롯데쇼핑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홈쇼핑 업체들이 굉장히 좀 억울해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억울해 하죠. 주가 못 올랐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홈쇼핑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여행 수요에 관련해서 판매 어떤 전체적인 여행의 포지션이 있었다면 여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 5에서 10% 정도 여행 상품이 깎였는데 다른 품목으로 유형 상품으로 바꿨죠. 근데 그게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성장이 5% 정도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행 상품이
없어지고 다른 상품을 5% 정도 올렸다면은 전체적인 성장은 한 15% 정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홈쇼핑에서는 굉장히 좀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최근에 그 홈쇼핑 쪽이 주가가 바닥에서 꿈틀거리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통 구조가 상당히 그러한데요. 조금 다르게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해외여행을 안 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과연 누굴 물어보더라도 내년에 당신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그러면 그렇죠. 적어도 코로나 사태가 1, 2년 정도는 더 간다. 그러면 연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해외여행 관련된 어떤 매출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30조입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뭐 국내 수요로 약간 돌린다 하더라도 나머지 수요를 가지고 과연 저축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좋았던 부분들이 결국은 가전이나 가구를 사기 시작하니까 LG전자가 아웃퍼폼을 하고 그 다음에 가구에서 한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트렌드는 아마 이 수요가 소매 수요가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니까 화장품 이쪽은 안 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쪽은 한 20% 정도 줄고 가전이나 가구는 30-40% 늘고, 근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홈쇼핑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소매 쪽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전반적인 소매의 어떤 부분들을 업사이드로 올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눌려있던 어떤 섹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새로운 생활 패턴에 의해서 네. 이 우리의 소비 패턴도 바뀌게 되고 네. 예,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돈을 쓰는 그렇죠. 소비의 패턴 자체가 달라지니까 네. 참 거기에 대해서 울고 웃는 그 기업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장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물 쪽에서. 왜냐면 수입들이 거기는 서비스 국가니까 이 많은 잡을 잃으면서 수입이 없어서 고생하는 어떤 일반 국민들, 저소득층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에서도 계속 재정 정책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추가 부양책 협상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앞서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누가 됐든 경기 부양책은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날짜로 본다면 그렇게 오래 남은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시장은 좀 더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좀 더 조심스럽게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같은 날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도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양원 동시 석권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드라이버가 좀 더 동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그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그 트럼프 측과 바이든 측의 어떤 부양책이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이제 힘들게 가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급락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결국 대선 이후로 가더라도 결국 대선 이후에는 누구든지 간에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그 바이든 후보 쪽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을 또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상당히 드라이브 동력은 상당히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이미 이제 그 하원을 통과한 2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민주당 추가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이제 당연히 이제 양쪽을 다 장악하게 되면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예상했던 어떤 그런 경기 부양책보다 훨씬 더 크게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기 부양책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기 부양책에 이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개인들이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규모로 이제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정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된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급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부양책은 분명히 가고 규모의 부분이 있으나 현재의 어떤 분위기는 민주당 쪽이 좀 더 상하원 쪽이 다 한다면 분위기는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3조 달러를 제시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과감한 어떤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은 민주당 쪽인 그렇죠.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올 11월까지 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심할 거기 때문에 좀 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이러한 요인들 때문인데 의외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요인들이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은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거 때까지
이런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비관적이 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어서 네. 선거 이후에 그렇죠. 모든 게 집행될 네.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거기다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페드가 워낙 분명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년 정도 내에는 자, 절대 안 이 하겠다.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시장이 불안해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를 걱정할 정도 수준이니 이 환경에서는 결국은 위험 자산 선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페드발 어떤 그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책이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년 초 상반기에 어쨌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쨌든 빨리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모멘텀이 생기면서 업종별로 이제 어닝이 좋아지고 여기에 따라 순환매가 되면서 상당히 좀 업종별로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뭐 한 단계 레벨업은 좀 더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들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하우스들이 아마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 변수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어떤 좀 비중을 늘리면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우스들이 모아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정세,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흐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어쨌건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 물론 이제 현실은 좀 어렵지만 조금 낙관적인 어떤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아무튼 뭐 시장에 대해서 뭐 너무 겁낼 필요도 없고 어쨌든 비관적으로 보고 미리 겁낼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좋다고 보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현실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나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해보다 내년에 EPS가 좋아지고 어닝이 좋아진다면 시장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좀 더 우상향되고 결국 뭐 박스권에 있든 어쨌든 간에 업종 로테이션이 되면서 사실은 많이 오른 섹터가 아닌 다른 섹터가 또다시 올라간다면 시장은 또 수익 낼 수 있는 섹터나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잘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또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